NLP는 우리 마음에 대한 공부죠. 우리 마음에 대한 공부는 의식은 일부분이에요.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잠재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NLP 공부는 잠재의식에 대한 공부. 우리 잠재의식에 우리가 모르는 무한한 가능성, 잠재력, 숨겨진 자원이 다 있는 거거든. 그럼 잠재의식을 알아야 이 잠재의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러면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의 차이는 결국은 자신의 잠재의식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그 차이예요. 의식의 용량은 7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간적으로는 15초 내외. 잠시 초점이 맞춰졌다가 계속 전환해야 되거든. 그러면 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춘 건 대부분 잠재의식으로 넘어가야만이 의식에서 새로운 초점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잠재의식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건 용어 자체가 의식 무의식이라는 용어로 주로 이제 쓰는데, 의식 무의식은 정신 분석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근데 이걸 NLP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의식을 전경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무의식은 배경으로 비유를 합니다. 자, 일단 처음 이제 잠재의식에 더 이게 학문을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는 좀 일반적인 용어로 쉽게 의식, 전의식, 무의식 요 단계로 먼저 설명을 하고, 잠재의식은 그러면 뭔가 이렇게 보죠. 자,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 자신과 다른 사람 환경을 지각할 수 있는 것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전의식은 의식 바로 아래에 가라앉아 있다. 그런데 이건 언제든지 불러내올 수 있는 그걸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지금 내 설명에 초점을 맞추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의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의식에 초점이 가 있는데 갑자기 내가 저녁을 뭘 메뉴를 먹었죠? 라고 물어보면 그 저녁에 대한 저녁 먹었던 메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 수업할 때는 생각 안 했던 부분인데 언제든지 불러내올 수 있다. 내 고향이 어딘지, 내 집 주소는 어딘지 이걸 불러내올 수 있는 걸 그걸 전의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의식 아래에 아주 깊은 곳에 묻혀져 있는 우리의 의식, 그 의식을 뭐라고 하냐면 무의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의식은 의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 쉬운데, 의식이 없는 게 아니고 의식이 있는데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무의식이라는 말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의식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거든. 근데 우리가 그 의식이 전혀 없다라면 불러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의식 이외의 전의식과 무의식을 합쳐서 이게 잠재되어 있다 해서 잠재의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럼 의식이 무의식으로 가려면 전의식을 거쳐서 가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네. 그냥 무의식보다 좀 더 얕게 있는 걸 전의식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가라앉아 있는데 지금 내 의식적인 초점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불려 올라올 수 있는 것. 그러면 이게 무의식은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내가 과거에 어릴 때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의 어떤 경험들이, 그런 정서들이 내 아래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면 무의식은 엄청난 큰 빙산 자체고, 우리의 의식은 빙산의 끝부분에 약간 보이는 조각덩어리.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다. 그럼 우리 몸체는 무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과 전의식을 합쳐서 잠재되어 있다 해서 잠재의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이제 무의식은 전의식을 거쳐서 와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의 전의식은 언제든지 자주 불려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이 무의식은 내가 특정한 어떤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나 아주 편안한 이완 상태 또는
그 트랜스 상태 또는 최면 상태, 명상 상태 이럴 때 이 무의식이 접근 들어가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아주 어릴 때 비가 오는 날 아주 반가운 사람하고 같이 보냈던 기억이 있다면 나는 비만 오면 나도 모르게 왠지 뭔가 마음이 좋아져.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이 오는 날마다 맞았던 기억이 계속 많이 누적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눈만 오면 기분이 나빠져. 이건 우리가 의식도 아니고 전의식도 아니에요. 뭔가 모르게 눈만 보면 싫어져. 그건 뭘까요? 우리의 무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무의식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지만 이것은 항상 우리의 의식적인 부분에 계속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의식이 우리의 이 전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그걸 보일 뿐 실제로는 우리의 이 무의식과 전의식이 우리의 의식을 조정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무의식과 전의식이라는 용어 대신에 바꿔봅시다. 이게 가라앉아 있는 의식이다. 없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건 뭐? 잠재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잠재의식이 의식을 뭐 한다? 조종한다. 표면적으로는 의식이 지배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의식은 잠재의식에서 결정하고 모든 것을 지시하는 대로 집행자 역할을 밖에 못하는 게 의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산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을 만나면 싫어. 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좋아.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이 잠재의식에서 이미 그걸 결정한 거예요. 그럼 의식은 그걸 집행하고 표현할 뿐이지 실제로는 잠재의식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품을 사거나 어떤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의식적인 부분이 분명히 관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잠재의식이 더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큰 어떤 틀에서 보면 의식과 잠재의식의 상호작용이다. 상호작용이다. 우리가 배울 때는 의식, 잠재의식이라는 걸 구분해서 배우지만 이건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적인 부분이 잠재의식이 없다면 우리의 의식이 과연 온전한 의식으로 뭔가를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뭐 주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이 없고 잠재의식만 활성화되어 있다면 이건 통제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무질서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이 의식적 영역을 주로 전두엽 영역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잠재의식 영역은 주로 감정의 뇌 쪽이나 우리의 본능적인 뇌 쪽 영역이라고 보는데 이건 우리가 구분해서 배우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의 의식에 잠재의식이 이미 관여하고 있고 우리의 잠재의식에도 결국은 의식적인 부분이 계속 함께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구분할 뿐이지 분리될 수는 없는 상호작용. 이것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의식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잠재의식에서 안 따라줄 때 예를 들자면 담배가 우리 몸에 참 해로워요. 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라는 걸 어느 교육, 어느 세미나 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담배를 끊어야 되겠어. 뭐가 결정하고 있죠 지금? 의식에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결정하죠. 그러면 잠재의식은 수많은 반복이나 또는 충격적인 거나 정서적인 게 들어와서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 이건 이미 중독된 것이고 습관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지시가 위에서 내려왔어요. 의식에서. 그럼 잠재의식에서는 그래 그럼 한번 끊어보자. 그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호응해 줍니다. 1차적으로. 호응해 주지만 며칠 지나면 이 잠재의식 영역에 우리 몸의 수많은 신호들은 화학적 신호나 어떤 전기적 신호는 전부 우리 잠재의식으로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럼 잠재의식에서 야 힘들어 빨리 우리 담배 빨리 니코틴 넣어줘 라고 이제
서서히 작동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의식에서는 끊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잠재의식에서는 빨리 니코틴을 넣어달라는 언밸런스가 나버리죠. 그러면 잠재의식과 이 의식이 서로 대립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누가 이길까요? 잠재의식이겠죠? 100번 이기죠. 그래서 우리는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게임이나 우리 뇌에 충격적이고 아주 쾌락적이고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강하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특히 반복적으로 들어온 것 거기에 대해서 이미 습관화 패턴화 중독되어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우리는 잠재의식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왜 변화하지 않는가? 쉽게 못 변하는가?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은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잠재의식이 이미 뭐 돼 있다, 패턴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변화하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다른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전용 회로를 더 큰 자극이 있는 전용 회로를 신경 회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바로 그거죠. 우리의 잠재의식적 차원에서 변화를 시키지 않는 변화는 일시적 변화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작심 삼일로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결국 잠재의식이 모든 게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그럼 잠재의식에 모든 게 초점이 가는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뇌는 잠재의식은 그 무엇이든 반복해버리면 그걸 절대적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에 대한 강한 믿음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믿음이 신념화되고 신념화되게 되면 그건 또 다른 습관으로 자리 잡은 상태거든. 그럼 그건 또 다른 패턴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고 그와 관련된 또 중독 상태를 만들어요. 그렇다면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내가 이 잠재의식적 변화를 위해서 더 강한 전용 신경회로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반복, 새로운 충격, 새로운 정서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안에서 잠재의식 차원에서 이제 서로 이제 혼돈이 일어나게 되죠. 일시적으로. 그러나 그 혼돈이 어느 한쪽으로 계속 긍정적인 쪽으로 더 반복시키게 되면 기울기가 기울어져요. 그럼 이제 주도권을 잠재의식의 주도권을 긍정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야 우리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원하는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잠재의식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의식적 차원에서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지식을 주고 뭐 인터넷에 자료를 찾고 세미나를 하고 연수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한 방법들이 만약에 반복이 안 되어졌다든지 정서나 충격을 못 건드렸다든지 할 경우에는 일시적 변화밖에 안 줘요. 그러면 그게 잠재의식이 더 새로운 그 이전에 형성된 부정적 전형신경 회로보다 더 강한 긍정적 자극의 전형신경 회로를 형성할 때까지 더 많은 반복이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해서 그걸 우리는 변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자기 합리화라고 하죠. 어떤 핑계와 어떤 변명을 대서라도 내가 거부하고 저항하고 변화하지 않으려는 그런 결론을 내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 쉽게 포기하는 것. 왜냐하면 변화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의 삶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우선의 뇌한테는 뇌는 만족을 주고 편함을 주거든. 새로운 변화는 뇌가 귀찮은 거예요. 새로운 학습을 해야 되고 새로운 회로를 구축해야 되고 안에서 또 막 서로 혼돈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뇌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변화가 쉽지 않다. 그 중에는 혼자서 그렇게 변화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혼자서 변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멘토를 찾는 거죠. 코치를 찾는 거고. 자, 이 잠재의식이 이렇게 중요한 우리 잠재의식이 그렇다 보면 모든 게 다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부정적인 어떤 자원도 여기 다 있는 거고 긍정적인 자원도 여기 다 있는 거고 만약에 잠재의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만 반복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 간단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지. 이게 우리가 심리학에 공부를 5년, 10년을 해도 심리학의 그 방대한 그 세계의 퍼즐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심리학 공부했다라고 떠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이렇게 뇌로 바로 뚫고 들어와서 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서 우리의 잠재의식과 의식의 차원, 이게 나중에 이제 또 공부해 보시면 이제 게스탈트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전경과 배경, 그 속에서 우리는 왜 변화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현재에 머물려고 하는가? 우리는 왜 포기하게 되는가? 이런 원리를 안다면, 그러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건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모든 건 현재 진행형이죠. 근데 우리 뇌는 탁월한 뭐를 갖고 있다 했나요? 신경? 가소성을 갖고 있거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단 말입니다.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나와도 수많은 지식을 배웠지만 이러한 우리 마음 사용에 대한 방법들은 안 가르쳐 줬다고.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최소한 나의 삶에서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쓰고 내가 어떠한 상태를 만들어서 어떠한 삶의 결과를 만들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그걸 못 한다는 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이런 말을 계속했잖아요. 이제 뇌는 착각의 챔피언이고 그죠. 반복하면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할 때 뭐라고? 펼 수 없다. 펼 수 없다 이렇게 계속 하셨잖아요. 반복 암시죠. 그걸 계속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평소에 이제 자기 인지를 계속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왜냐면 옛날에 필라테스 할 때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어디가 긴장이 더 들어가고 이걸 몇 년 동안 느끼는 훈련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죠.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계속 저를 쪼고 압박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도전한다 해도 뭔가를 해도 계속 지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는 거였거든요. 그 수업 끝나고 지난 수업 끝나고도 한 며칠간도 이제 뭐 이렇게 계속 긍정적인 이런 거를 나한테 이제 주입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뭔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스스로를 평상시에는 계속 압박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게 그거더라고요. 이거더라고요. 부정적 암시를 저한테 계속 때려넣고 있더라고요. 그냥 자동적으로 때려넣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넌 안 돼. 뒤에 누가 뒤에 머리에 대고 계속 넣는 거죠. 마치 그러니까 느낌으로 형상으로 표현하면 마치 뒤에는 넌 안 돼. 이걸 하면 나타날 수 있는 상태를 제가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느꼈어요. 그걸 본인이 이제 관조했네. 관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큰 공부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오만대 다 돌아다녔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들 얘기하는 그 흔한 그 정도의 어떤 자기 개발이나 이런 걸로는 안 됐던 거예요. 느낀 거 계속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계속 안 된다고 때리고 있을 때 사람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걸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계속 그런 게 있고 어떤 불면증이나 이런 뭔가 스스로를 압박하거나 이런 게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사실은 거의 신념화돼 있었네. 신념화돼 있었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뭐 헬스나 이런 걸 해도 사실 이렇게 이게 부정적인 암시를 계속 한다는 거는 근육이 긴장되고 자꾸 위축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운동이라는 거는 몸이 사실 근육이 자랄 때는 몸이 풀려 있을 때 자라잖아요. 사실은 운동 긴장시키고 쉴 때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긴장과 이완이 적절하게 잘 돼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극긴장이거든요. 네, 목이나 이런 데 그냥 딴 데는 봐도 이제 계속 그런 게 걸려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이게 부정적 암시를 계속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정도 상태까지라는 걸 좀 느낀 거죠. 뭔가 뒤에서 계속 뭔가를 저한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어떤 반복이나 충격에 의해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조금 처음 시작은 충격이, 왜냐면 고등학교 때 어쨌든 제가 공부를 잘 해보려고 고군분투하고 이랬는데 그때 학교 선생님이랑 트러블 있고 트러블 있으면서 그때 막 어쨌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를 쏟았나 봐요. 다 풀렸어요. 그 뒤로 좀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부모님도 이제 나를 그냥 참아라는 식으로 했고 요게 좀 그러니까 요게 제가 살면서 최초로 아 이게 내가 에너지 쏟아도 안 되는구나를 느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마에 난 모든 걸 쏟았는데 안 되네. 진짜 모든 걸 한번 하면 그냥 진짜 그냥 끝까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거의 목숨 걸고 하거든요. 모든 완전 몰입이지. 쏟았는데 안 되네라는 경험을 그때 사실은 처음 했던 거예요. 내 역량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느꼈고 저는 그래서 그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고는 뭐 이제 그게 이미 충격으로 그게 돼버렸으니까 뭐 계속 부정적인 경험, 뭐 계속 실패의 경험이란 걸 저는 계속 반복해서 느꼈으니까. 그 이후에는 그때 충격으로 채색된 자신의 상태로 계속 그런 거죠. 그 살았으니까. 뒤로 머리가 계속 무겁고 막힌 듯하고 뭐 불면증이랑 이제 계속 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제가 그 정도를 느꼈어요. 안 돼 뒤에서 대고 그래서 계속 진짜 이게 거의 좀 살짝 조금 거의 진짜 똑같은 강도로 그냥 된다고 계속 주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진짜 한 2일인 이틀인데도 물론 그 중간에 제가 힘이 풀리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또 그게 조금씩 나타나긴 나더라고요. 근데 이틀인데 오늘 오기 전에도 한번 한 1시간 반일을 좀 달리고 왔고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더라고요. 이게 좀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이전에 못 느꼈던 뭔가 희망 같은 거? 좀 그런 게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럼 똑같은 공부를 했는데 본인과 그런 경험을 안 했던 사람이 내 수업을 받았을 때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 왜냐면 이걸 이런 관점에서 나를 비추어 가지고 이 공부했던 내용을 내게 접목해서 뭔가 나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본다라는 거. 나를 관찰하고 나를 관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건 정말 소중한 본인의 자원이죠. 그렇죠. 왜냐면 그런 내 어떤 힘든 내 상태가 없었다면 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안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어딘가에 넣어놨겠죠. 근데 그걸 본인의 삶에 지금 활용했잖아 벌써. 그것도 본인이 갖고 있는 훌륭한 자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내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나도 사실 들을 때 상당히 내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주워 담는다고. 근데 본인은 그걸 공부했던 걸 하루하루 계속 본인이 써보잖아. 저 살아야 되니까. 써보고 쓴 그 결과를 와서 또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본인을 썼는데 어떤 상태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상태였는지 더 잘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그 감살기를 쓰거나 어떤 좋은 말을 반복하거나 이런 걸 할 때는 그냥 그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반복해도 나아질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진 상태에서 했었어요. 그렇지. 가진 상태에서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거를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체면을 거는 것 예를 들어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조금 강압적으로 체면을 거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딴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거는 것처럼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 이건 사과가 아닌데 사과야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게 될 수 있구나 되겠구나.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면을 거는 게 되겠구나. 이거 사과라니까? 사과야.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누가 등 뒤에 대고 나한테 때리는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낫구나. 이게 훨씬 더 잘 걸리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옛날에 제가 막 그거 자기계발 이런 거 뭐 돈 주고 이걸 듣고 같이 막 몇 달 할 때도 그 사람이 아침 긍정 확언 뭐 이런 걸 자기가 들었거든. 듣고 뭐 되뇌이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럼 잘 됐어요. 그걸 잘 이용한 케이스. 근데 뭐 제가 정확한 원리는 몰랐죠. 저는 포기를 했고 중간에. 네. 근데 긍정 학원 이런 거를 잘 이용한 케이스인데 그런 거를 제가 옛날에 저도 아침마다 뭐 계속 틀어놓고 듣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이렇게 그냥 뒤에서 강하게 때려 넣으면 되는구나. 강제로라도 그냥 내가 생각 못하게. 그러니까 내가 내한테 주입한다고 하면 내가 의식해서 거르더라고요. 남이 뒤에서 뒤통수 대고 그냥 뒤통수 대고 그냥 듣기 싫어도 때린다고 하면 뭘 해야 되지 이걸? 이걸 뭘 해야 되지? 원래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그러니까 관찰자의 입장에서 뭔가 주는 거 제3자의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못하는 피상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저한테 들려주면 저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의식이 강하니까 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강아지라고 생각하고 하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냥 계속 때릴 수 있잖아요. 계속 주입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가 있으면 사과야 이 밴데 사과라니까 빨갛게 뭐 이런 식으로 주입하는 거예요. 그런 주입할 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학원 이런 거를 조금씩 아침마다 이제 그냥 똑같은 걸 들으면서 이제 따라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계속 그런 말들이 좋은 말들이 필요한 거니까 사실 저는 그런 식으로 좀 계속 때려 넣으면 계속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국가가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국가가 해야 될 의무가 아무리 그걸 잘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국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꾸 뭔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필요하죠. 그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근데 한계가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중요하게 배운 게 뭐냐면 고기를 잡아서 먹여주지 마라. 잡는 방법.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계속 안 굶을 수 있지. 그렇죠. 지금 그 게으른 습관을 못 버리고 있거나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선택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에 먹을 것만 계속 던져주면 거기에 질들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되는지 이 마음 사용에 대한 방법 그 설명서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과정들이거든. 그럼 본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하고 지금은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를 아니까 또 거기에 대한 믿음을 서서히 만들어 가니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그 이전에 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겠죠. 그 차이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내가 볼 때 고기 잡는 방법을 지금 배워가고 있거든. 고기를 잡아서 넣어주는 게 아니고.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잠재의식이,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할 부분이 이제 잠재의식인데, 사실 이게 길어요. 이 잠재의식이 우리 수업의 한 절반을 차지해요, 원래는. 엄청나게 긴데, 이 긴 거를 우리가 계속 하기에는 또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래도 잠재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의미는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이제 쭉 설명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심리학을 공부하면 항상 프로이트를 만나요. 지금은 프로이트를 만나는데 이 프로이트는 우리의 이 무의식을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과거적인 것 또는 부정적인 것, 어두운 어떤 억압된 것 이런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당히 우리 심리학 거기에서는 정말 놀라운 업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잠재의식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무의식의 그런 부정적인 어두운 부분에 어떤 부각을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성취 자원과 에너지는 우리 잠재의식의 무한한 상태로 있다. 이건 한계가 없다. 그래서 이건
내가 그걸 알아차리고 끄집어내서 사용하기만 한다면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 잠재의식을 뭐로 보냐면 지금 현재 또는 미래 또 이건 무한한 가능성,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 들어가는 게 잠재의식. 그럼 우리가 무의식은 좀 뭔가 억압된 어떤 그런 부분들, 과거적인 부분들, 좀 어두운 부분으로 이렇게 비춰진다면 잠재의식은 좀 밝고 긍정적인 그런 자원과 에너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약간의 결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무의식의 개념은 우리가 이해를 했거든. 무의식과 전의식을 합쳐서 그냥 잠재의식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같은 거로 이해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그래도 약간 색은 달라요. 네. 자, 그게 프로이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프로이트가 그렇게. 처음에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막상 적용해보면 잘 안 맞아.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를 자아, 초자아, 그 다음에 이드, 본능 이걸로 가지고 이제 나누어서 사람의 마음을 설명을 했죠. 근데 프로이트의 우리가 심리학은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안 보는 사람이 없죠. 공부를 한 번씩은 다 하는데 실제로는 이 심리학이나 이런 쪽도 엄청나게 진화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트에 대해서 이해는 하되 거기에 전적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심리학의 새로운 어떤 흐름으로 볼 때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분명히 중요한 의미는 있지만 그건 이미 박물관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오래된 이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 나온 수많은 이런 진화된 심리학 이론들,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NLP라는 어떤 그 세 가지 축을 이루고 있는 이 부분도 영원히 최고는 아닐 수도 있다. 그 위에 또 다른 이론들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은 이러한 것들을 또 뒷받침해주는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이론들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도 과거의 프로이트의 어떤 이런 정신분석학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이미 경지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잠재의식이라는 용어와 무의식이라는 그 용어는 일반적으로는 같이 쓰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무의식이라는 용어보다는 웬만하면 잠재의식을 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그림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그 그림은 뭐냐면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을 이렇게 빙산으로 비유한 거예요. 우리 의식이 용량이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약 한 15초 내외 정도. 일부분이죠. 자, 그러면 잠재의식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간략하게. 의식화되지 않고 있는 보다 밝고 건강한 잠재력을 포함한 것이다. 앞에 이제 설명했던 내용을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밝고 건강한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왜냐면 뒤에 세부적인 걸 더 또 설명할 거거든요.